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대가시죠. 김효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턴키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입니다. 네, 1,400채 이상의 이 부동산 거래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 중심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그 경험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업으로는 22년 차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많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실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 그 다음에 투자 현장, 이런 것들을 몸소 함께 겪으면서 나름대로 미국 부동산의 진정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는 저 자신의 어떤 개인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이러한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침 이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이 책도 출간을 하셨고 또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이 미국 부동산을 비롯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미국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 하면 제일 큰 현안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가, 오피스 이런 중심인데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2024년은 사실 기회와 위기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많이 다루는 이슈들이 오피스 공실 그리고 어떤 소매점의 공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 거주용 부동산 특히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집들은 엄격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한 곳이 또 거주용 부동산이고 그런데 또 반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오피스 공실, 소매점 공실이 왜 일어날까? 이런 거에 있어서 답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우리의 생활 방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흐름을 바꿔놨고요. 그런 트렌드를 변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큰 일례를 든다 그러면은 이런 생활 방식 중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생각하는 부분은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도입됨으로써 그것이 코로나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재 뉴 노멀의 생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고착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빅 IT 그룹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는 옛날의 방식의 전통적인 근무 방식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코로나가 종식은 되었으나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그대로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거기다가 요즘에 또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라 그래서 일부는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하고 또 일부는 전통적인 사무실 출근해서 근무하는 방식을 같이 공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빅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인원을 축소하면서 사무실이 일단 공간이 클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공간보다는 등급, 품질에 더 중점을 둔 그러한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에서도 이제는 고물가 지역에서 좀 저물가 지역으로 옮기고 대신 사무실 공간은 줄이되 등급은 최고의 등급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고의 인재를
끌어당겨서 그 근무 시스템을 향상시켜서 발전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무실 등급이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런데 A 등급이라든지 A 플러스 등급은 없어서 임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치가 현격하게 상승이 됐고, 반면에 B,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은 인구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옛날부터 대도시였던 거대 도시, 그러니까는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뭐 샌디에고 이런 데가 예전부터 거대 도시이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고물가 지역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두려웠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으로 많이들 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이 많이 이제 비어있는 상태죠, 인구가.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었던 거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이동이 자유롭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원격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물가, 그리고 위험성이 많은 고밀도 지역에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구의 흐름이 바뀌어졌다. 네. 그래서 1선 도시에서 인구가 빠지면서 2선 도시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상업용 빌딩, 특히 오피스 공실, 소매점 공실, 이런 부분은 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미국 자체가 워낙 강하라고 50개 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법과 규정이 주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도시의 중심 지역에 공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지역이 맨하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맨하탄에는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네. 그것은 맨하탄 지역에 있는 공실 부분이다. 예, 그것은 오피스 건물, 그다음 소매점 건물. 네, 그러면은 소매점 건물은 왜 또 공실이 일어났냐면은 인구의 흐름 때문이거든, 그것도요. 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쇼핑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쪽으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활 방식 자체가 또 변한 이유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을 했고,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 지역에 있는 소매점의 형태는 굉장히 큰 그 리저널 몰이라 그래요. 폐쇄형으로 돼가지고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백화점. 그러면 이제 그 고층 건물에서 이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오지도 않았고, 그때는 완전 봉쇄를 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사람들이 유출이 되고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를 찾지 않게 되는데, 그거는 또 온라인 쇼핑이 가능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20년, 30년, 50년 동안 같은 매장에서 꾸준하게 이어왔던 브랜드 회사의 그 소매점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궁책으로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 회사도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살아남는 기업들은 소매점과, 그러니까 즉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옴니채널 방식으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 자유자재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더 내 매장으로 유입을 시키냐. 그래서 옴니채널 방식으로 가는 회사들은 지금 또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러한 트렌드 변화를 빨리 따라가지 못했던 회사들은 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긍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옴니채널 방식으로 해서 기업을 일으킨 그런 기업들의 소매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심으로 안 가고 도심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에 매장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그 소매점의 형식, 소매점들이 있으면은 그 소매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몰 같은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도심 지역은 폐쇄형으로 해서 큰 몰처럼 지어지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오픈식이에요. 그래서 그 쇼핑센터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쇼핑센터가 있는데 보통 앵커가 하나가 있는 쇼핑센터를 우리가 네이버후드 센터라 그러고 앵커가 2개가 있는 거를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몰이 2023년에는 가치가 최고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인기를 끌었던 또 그런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쇼핑센터 중에서도 네이버후드 센터나 커뮤니티 센터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 가치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프라다에서는 그 공실된 그 맨하탄의 건물을 또 사들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기고 또 어떤 이들이 기회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자체는 이러한 그 오피스 공실이라든지 소매점 공실로 인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거주용 부동산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미국은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정말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이제 통틀어서 어떤 국면인지 그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 좀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하는 방식의 전환, 비대면 출근하지 않는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출근 근무하지 않고 원격 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줄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임차 공간을 줄여서 네. 임차료를 줄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판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출근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에서 출근하지 않는 방식, 원격 근무 방식으로의 전환이 좀 명확하게 일어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오피스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네. 이 도소매 유통 서비스 자체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덜 일어나고 네. 옴니 채널 방식만 살아있게 되면서 어쨌든 그런 상가와 오피스의 공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크게 봤을 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고 네. 주거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게도 이 5.5%까지의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주거용 부동산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라고 저는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네. 것이 미국 경제를 놓고 네. 나름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동산 PF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시장이 좀 위태위태하고 그 이유는 역시 부동산 PF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그런 흐름이 미국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차이는 있지만 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24년 왜 미국 부동산이어야 하나? 네. 뭐 이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런 면에서 미국 부동산이어야 된다. 네. 투자 관점에서 네. 그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2024년에는 2023년, 2022년도에 비해서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그 정도가 좀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게 지나간 국제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네. 사실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전체적인 거래액과 거래수를 수치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해서 발표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그들이 들어오는 그 자본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수요가 미국 시장에 더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외생 변수의 영향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가격에 변화를 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내려가는 것인데, 어떤 한 해에는 유별나게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많이 몰려오면서 수요가 동해지는 경우가 많은 그런 한 해일 때가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국제 투자자의 수는 줄었으나 국내에 있는 그 수요로 인해서 또 가격이 또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 예. 그 NAR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국제 투자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제 투자 보고서는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또 매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상위 그 5개국을 발표를 했는데,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구입했던 가장 큰 거래액과 거래수를 나타낸 국가가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2위가 멕시코, 그리고 3위가 캐나다, 4위가 인도, 그리고 5위가 콜롬비아 순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지나간 데이터를 봤었을 때 항상 미국 부동산에 투자고 구입하는 그 대부분의 국제 투자자들이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2023년도에는 중국이 여전히 1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이 등장한 국가가 있어요. 그 인도거든요. 네. 인도는 사실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위의 그런 국제 투자자는 아니었으나 2023년에는 그 GDP의 성장으로 인해서 인도 사람들이 그 자본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유별나게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에 비해서 미국 부동산을 엄청나게 구입한 한 해였는데, 그때는 중국 정부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전에 중국에 있는 돈을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그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었을 때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었을 때의 그 이유를 네. 우리가 그 분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의 변동도 아니었고, 그리고 금리의 인상도 아니었고, 가장 큰 거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국의 정책이나 경제가 불안정했을 때 미국의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구입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정세가 불안전하거나 특히 그 자국의 예. 경제가 불안전하고 그리고 자국의 정책이 불안전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미국이라는 거였고, 네. 그리고 그들이 또 주된 목적은 이럴 때일수록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좀 얻고자 하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왜 미국 부동산이야 하냐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곳,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곳, 이제 그런 곳을 바라봤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미국 주식처럼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제가 항상 마음속에서 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국제 투자자의 순위에 점도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즉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테크 분야의 다양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예, 이제는 우리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이 경제 분야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이러한 다양성이 조금 더 이렇게 커져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 제가 판단한 재밌는 포인트가 글로벌 정세가 불안할 때 네. 혹은 글로벌리 봤을 때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공포감이 치솟을 때 네. 그럴 때 조금 더 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집중시켜 나가고요. 네. 그 안전자산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대두됐었던 것이 달러화, 금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달러를 보유하는 그 방법이 달러를 돈으로 갖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미국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도 네.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하게 될 때 미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더 보이겠다라는 것이 좀 상당히 make sense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2024년 경제를,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랬고, 월드뱅크도 그랬고,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분절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네. 영어로는 이제 fragmentation.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대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네. 혹은 국제 정세적으로 네. 혹은 경제적으로 네.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사회적인 글로벌리 그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파편화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네. 뭐 분쟁,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놓고 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24년에 가장 중요한 국제 정세적인 트렌드로서 꼽고 네. 있어요. 국제 네. 기구들이.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전쟁이 터진다.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면 빈번해질수록 불안정성이 커지거든요. 네, 네. 긴장감이 맞아요. 커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주가가 무너져요.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선언했을 때 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붕괴되고 네. 환율이 급등하죠. 네.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 달러를 선호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구조적으로 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났던 2000년대 네. 그리고 2020년대는 분절화의 시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저는 이제 일희일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네. 국제 투자자들이 네. 좀 그 불안감, 네. 위험감을 더 감지하게 되는 국면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더 보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네.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데 네. 그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보지 않는가 네. 하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불안할지라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네. 부족한 상황 네. 또 인구 변화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랬는데도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국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네. 미국 부동산 괜찮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저는 보는 거고요. 네. 대표님은 이제 그 현업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네. 목격한 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뭐래 레고 퍼즐이 이렇게 맞는 네. 그런 느낌을 저는 갖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첨언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 부자들. 네.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까? 투자 전략 어떨까? 이게 아마도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널리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부자들 하면 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버리힐스 그 지역에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뭐 집뿐만 아니라 앞에 세워져 있는 차들까지도 정말 굉장한데 그 소위 이제 미국 부자들 하면 저는 연상하는 게 그 장면입니다. 비버리힐스를 걷는. 자,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